어느덧 2월 되니 영준이가 해다 쌓은 여름 나뭇가리도 제법 켜졌다. 금선이 볼 때는 혼자서 자기 남편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았으나 본인은 연희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일이 훨씬 편해져 약간의 미안한 면도 있었다. 영리는 작년보다 더 열심히 공부에 매달리고 있었는데 근호의 심정은 남이 잘 되면 뭐하다는 식인지 몰라도 친구 기련의 아들 계명도 떨어졌는데 하며 위안으로 삼았다. 그러다 보니 영린도 계명도 내후년 가을에 있을 초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영리는 바쁠 때만 농사일을 돕게 되어 집에서 일하는 날만 나가서 일했으니 매일 품앗이를 나가는 영준과는 대비가 되었다. 눈치가 있는 연희로서는 집안일을 게을리할 수가 없었다. 못자리를 하고 가래질을 하고 쟁기로 논을 갈고 애벌 썰애질을 하고 갈 꺾어 넣고 다시 쟁기로 갈아 놓았다. 모를 심는 날을 받자 우선 술을 담그고 하루 전날은 두부를 만들고 각종 반찬을 만드느냐 고양이 손이라도 빌릴 정도로 바빴다. 드디어 모내는 날 일꾼이 10명도 넘었다. 모를 찌는 동안에 금선은 두부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몇 가지 더 담아 이고 연희는 빠리를 머리에 얹고 술동이를 이고 따라 나섰다. 그렇게 해장이 끝나고 바로 들어와 새참 준비를 했다. 이번에는 썰애질할 소가 먹어야 할 소죽을 쑤어야 하는데 콩을 반되 가까이 넣고 어제 두부하고 남은 비지에 막걸리를 걸러내고 남은 지게미까지 넣어 쓴 소죽을 영린이 함지에 퍼서 지고 따라 나섰다. 이렇게 잘 먹이는 것이 썰애질을 힘들게 하는 소에 대한 보답인 것이다. 품앗이 풍속은 소가 하루를 일을 해주면 사람은 이틀 품을 갚아야 했다. 새참을 내가는데 금선은 반찬이 담긴 광주리를 이고 연희는 밥 광주리를 이고 이웃에서 도우러 온 차 보수부인은 국동이를 이고 선미는 술을 담을 방구리를 이고 논으로 나갔다. 그때마다 일하는 일꾼도 일꾼이지만 객꾼 또한 많았다. 그리고 영린이 하는 일은 소쿠리를 얹은 지게로 모를 저다가 적당한 위치에 모춤을 던져 넣는 일을 했다. 새참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술안주용 찌개를 끓이고 설거지를 하고 술을 거르며 점심 준비를 하면서 술과 안주를 내갔다 와서 바로 점심을 준비해 소주까지 쑤어서 점심을 내갔다 오고 이웃에서 와서 식사 준비를 도와주던 차 포수의 삼남매를 비롯한 이웃집 사람들 점심을 챙겨 먹이고 나면 바로 술을 내가야 해서 콩 튀듯 해야 했다. 그렇게 모내기가 끝나고 얼마쯤 지났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논이 마르는 곳이 있었다. 근호와 영린이 교대로 용두레로 물을 며칠을 폈는데 가뭄은 오래가지 않고 비가 와서 다행스럽게 해갈이 되었고 영린은 매일 저녁 무렵이면 속골을 베어와야 하는 일이 일과가 되었다. 그 무렵에 밭에는 닭똥을 썩은 목화씨를 심고 군데군데 배추씨를 뿌렸다. 목화 사이에 심은 배추는 고소해서 쌈을 싸먹으면 맛있다고 했다. 그런 바쁜 틈에도 영준 작년에 화전을 해서 콩을 심었던 산비탈 한쪽에 소를 몰아따비로 밭을 갈고 콩을 심고 이랑을 지은 곳에는 조를 심었다. 그리고 일부에는 삼씨를 뿌리고 갈퀴로 긁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다. 그 사이 작년 가을에 옥견에서 나방이들이 쌍쌍이 붙어서 교미를 하여 창호지를 깔아놓아 알을 쓸어놓은 것을 서늘한 곳에 보관했던 것을 뽕잎이 대여섯 잎이 피어날 무렵 따뜻한 아랫목에 놓아두니 알에서 깨어나 까만 게 고무락고무락해 뽕잎 중 새로 나온 야들야들한 것을 잘게 썰어주었다. 하루가 지나니 조금 커서 회색빛이 나고 또 이틀이 지나니 고개를 쳐들고 하루를 자서 뽕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허물을 벗어서 조금 더 커서 반채반 정도가 되었다. 뽕잎도 잘게 썰어서 주지 않고 조금 굵게 썰어서 사흘을 더 먹였더니 이번에는 한 채반으로 늘어났고 누에가 두 잠을 자는 날 보리와 밀이 폐어 이삭이 나오자 이랑 사이에 대우콩이나 팥을 심는 일로 자구넘이라고도 함을 쳤다. 두 잠을 자고 허물을 벗고 난 누에는 한 잠박으로 늘어났고 뽕잎도 서너 번 썰어서 하루에 한 다래끼 정도의 뽕을 먹었다. 그리고 석 잠을 자고 나니 두 잠박으로 늘어났고 이제는 뽕을 썰지 않고 입만 훑어서 주는데 두 다래끼의 뽕을 먹더니 사흘째 되는 날은 세 다래끼의 봉을 먹고 누에도 새끼손가락 두 마디만 하게 자라 있었다. 그때까지는 연희 혼자서 뽕을 따러가 오디도 따먹고 그런대로 편했다. 그리고 이틀을 더 먹고 넉 잠을 자고 나니 네 잠박으로 늘어났고 이래 동안 먹는데 온 식구가 매달려 뽕을 따다 주는데 이번에는 뽕잎이 달린 가지째 주었고 사흘이 지나자 잠박의 수는 8개로 늘어났고 영주는 솔가지를 서너 지게 해다 마당에 말려서 누에 섭을 준비했다.
그리고 누에가 밤낮 없이 먹는데 소리가 비가 내리는 소리와 흡사했다. 그렇게 여세 동안 밤낮 없이 먹어대는 동안에 선미는 누에가 보이는 곳에서는 담배도 못 피우게 하고 뱀을 보면 세수를 하라고 하면서 뱀을 보고 그냥 누에를 보면 여러 마리가 뱀처럼 길게 고치를 짓는다고 했다. 일회째 되니 잠방 옆으로 나와서 고치를 지을 자리를 찾는 누에도 있어서 골라다 문살에 올려놓으니 고치를 짓기 시작하는 누에도 있었다. 아침에 뽕을 주고 누에를 살펴보던 선민이 이제 늙었다고 하면서 잠박을 드러내 밝은 대청으로 나와서 다리를 살펴보아 늙은 누에를 골라내기 시작하자 기련의 부인. 그리고 차 포수의 부인 금선이까지 늙은 누에를 골라서 목판과 쟁반에 담아서 내어주면 영준이 건넌방에 초배지를 깔고 솔가지를 세워서 섭을 만들어서 초배지 위에 누에를 10여 마리씩 놓았다. 그러면 누에들은 소나무 가지를 올라가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으면 똥과 오줌을 싸서 속을 깨끗이 비우고 입으로 실을 토해내며 고치를 짓기 시작하는데 늦게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자리를 잡으며 오줌이나 똥을 싸는 놈이 있는데 이게 우연히 아래에서 짓고 있는 고치에 떨어지면 얼룩진 고치가 되기도 했다. 한 방 가득히 섭을 세우고 누에를 올렸다. 그리고 한 잠박 가까이 아직 늙지 않은 누에가 남았는데 그 누에는 뽕을 더 먹고 수시로 늙는 대로 골라서 문살에 올렸다. 일찍 늙어도 문살에서 집을 지어야 하고 늦게 늙어도 문살에 집을 지어야 하고 그렇게 3, 4일 만에 다 늙어서 올리고 나서 누에가 일주일이면 고치를 다 짓고 허물을 벗고 번데기가 된다. 여드레째 되는 날 고치를 따는데 조금 크고 겉이 거칠해 보이는 고치가 있는데 옥견 또는 쌍고치라고 하는데 사람이 보아서는 암수 구분이 되지 않는데 저희끼리 눈이 맞았는지 한 쌍이 되어 고치를 지었는지 쌍고치는 실 뽑기가 곤란해 따로 두었다가 실을 받아야 한다고 선민이 깨끗한 한지를 깔고 바구니에 따로 보관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밤이 이슥하도록 끓는 물에 고치를 담가서 물레를 돌리고 자세를 이용해서 실을 올려서 켜고 명주 실타래를 만드는데 제일 신나는 게 치영이로 번데기가 나오기가 무섭게 번데기를 건져놓은 대접에 손이 갔다. 누에 실을 할 것을 빼고 남은 쌍고치와 실이 잘 안 풀리는 족자리 고치는 잘라서 풀솜을 만들기 위해 따로 모아두었다. 고치는 빨리 실을 커야 하는 게 번데기에 알이 형성되고 열이틀이 지나면 번데기가 나방이 되어 구멍을 뚫고 나올 염려가 있어 이를 서둘러야 했다. 열흘이 지나자 고치에 열을 가해 안에 있던 번데기를 죽였다. 열이틀이 지나자 따로 놔두었던 시고치에선 나방 한 쌍씩 나와서 교미를 하고 깔아놓은 한지에 알을 낳았는데 가을 누에시로서 선선한 곳에 잘 보관했다. 이렇게 한 달이 넘는 동안 바쁘게 누에 농사가 끝났을 무렵 보리가 익어서 보리를 베어내고 보리타작에 밀타작까지 하고 나니 벌써 논매기 철이 다가와 덩달아 바빠지는 곳이 있었으니 대장간이었다. 따라서 작아진 호미의 날을 덧대 벼리는 일로 풀무지를 하고 달구어진 호미를 모루에 올려놓고 망치로 두드려서 얇게 한 다음 날을 덧대어 다시 두드려 본래의 모양으로 만들어내는데 쇠를 덧대고 달구어서 황토 흙물에 담가다가 다시 달구어서 두드렸다. 무슨 접착 작용을 하는지 이 밖에도 낫, 괭이, 쇠스랑 쟁기에 쓰는 보습, 벽 모든 연장을 만드는 기술도 좋았지만 힘도 좋았다. 그렇게 논매기를 애벌 두 벌 매고 나면 근호는 논두렁에 풀을 깎는 일이 일과가 되었고 영리는 그날 깎아놓은 풀 중에서 소가 먹기 좋은 것만 골라서 소쿠리를 얹은 지게에 지고 오면 되었다. 콩밭도 두 벌을 메고 나니 벌써 여름은 다 지나가고 벼 이삭이 패기 시작했다. 어정 7월인 줄 알았는데 그 무렵 또 하나의 일거리가 생겼으니 시아버지 근호가 조금 습하지만 논으로 쓰기 곤란한 자투리 땅에서 자란 모씨를 베어다 껍질을 벗겨서 벼에 말렸다 죽이기를 열흘 가까이 하였다. 그리고 푸른 기가 가시고 하얘지자 선민이 걷어다 물에 죽여 대청에 바가지를 엎어놓고 앉아서 쪼개고 비벼 이으며 모씨를 삶기 시작했다. 그리고 명주시를 11세 885를 날려서 배매기하여 춘포 짜는 거로 어정 7월이 다 갔는데 모시로만 짜는 것보다 조금은 덜 까탈스러웠으나 명주 짜기보다는 조금 어려웠는데 잘 짜내어 쪽물을 들여서 시아버지 도포를 만들었다. 그러는 틈에 하루는 선민이 밀을 빻아서 채로 치고 남은 밀기울을 가지고 반죽을 지어 밑 빠진 쳇바퀴에다 삼배 보자기를 깔고 그 위에 뒷간 옆에 삼시를 받으려고 심어놓은 큰 삼잎을 깔고 밀기울 반죽을 넣고 보자기를 감싸 덮고 발로
꾹꾹 밟아 10개가 넘는 누룩을 만들어 약간 서늘한 윗방 한쪽에 쑥을 베어다 쭉 깔고 그 위에 누룩을 놓고 쑥을 덮어놓고 기다리니 마르면서 뽀얀 곰팡이가 피어났는데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 필요할 때마다 꺼내 빻아 술을 담을 때 썼다. 이번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작년 초겨울에 썼던 닭구터에 모여서 돌을 걷어내고 삼굿을 했다. 닭굿과 다른 것은 여름에 해야 해서 무척 덥고 삼을 베어 나무로 깎아 만든 삼칼로 삼잎을 쳐내는 과정이 달랐다. 삼은 5단이나 되었다. 그날 밤은 온 동네가 마당에 관솔불을 밝히고 삼을 벗겨서 빨랫줄에 걸어서 말렸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시간이 나는 대로 얼레빗으로 째서 말려서 삶는데 칼로 다듬고 손톱으로 끝을 쪼개고 바가지나 무릎에 올려놓고 비벼가면서 실을 이어가면서 삶아서 물레에 자아서 실톳을 만들어 돌곁에 올려 콩짚을 떼서 만든 잿물에 삶고 맑은 물에 계속해서 삶때가 빠질 때까지 씻어 이것을 다시 돌곁에서 내려 실을 사렸다가 꼬리를 지어서 두었고 삼을 벗겨낸 조략은 묵어두었다. 정월 대보름 달맞이 때 쓰려고 뒷간 시렁에 올려놓았다. 그 무렵 누에씨가 깨어나고 또 한바탕 누에를 치느냐 한 달이 넘게 고생을 하고 나니 바로 명주실을 자아야 해서 물레를 돌려서 명주 꾸리를 만드는데 번데기가 그렇게 맛있어 밥보다 더 많이 먹었다. 바로 누에고치에서 뽑아낸 명주실은 보름 새천 입에 가닥에 실로 얹어지고 명주를 짜는 동안에 문득 생각나는 게 달거리를 언제 했던가 꼽아보니 한참을 지난 뒤였다. 그리고 들판에서 아이들의 새 쫓는 소리가 들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추석이 다가오고 추석 음식을 만드느냐 정신없이 보냈는데도 소식이 없어 그제야 달거리가 보름 이상 없으면 아이가 들어선 것이니 몸조심하라고 하던 엄마 말이 떠올랐다. 그러고 보니 요즘 너무 잘 먹는다 했는데 오늘 소당질을 하는데 속이 메스꺼려서 구역질하니 금선이 여보게 자네 이리 오게 내가 할게. 동서 아무래도 언제부터야. 잘은 모르겠는데요. 지난달 달거리가 없었어요. 아이고 얘기네 아기야. 이야기를 전해 들은 선민도 기뻐하였다. 그렇게 추석이 지나고 명주 한 피를 짜는데 보름이나 걸렸고 가을거지가 시작되어 두 번째 도투마리를 올리고는 한동안 조금 짬이 나는 동안에만 배틀에 앉을 수 있었으나 이마저 가을거지가 시작돼 배틀에 올라갈 새가 없었다. 벼를 베어서 논에 깔아서 말리고 물이 있는 고래실로는 볕단을 밖으로 내다가 세워서 말리거나 볕단을 나무에 매달아 말렸다. 그리고 모두 마당으로 옮겨 쌓아야 하는데 이때에는 영린도 며칠 동안 볕단을 지게로 저 날랐다. 새벽부터 아침 준비를 해서 먼동이 트기 전에 아침을 마친 일꾼들은 나무 2개를 묶어서 앉혀놓은 절구통에 볕단을 태살이 껍질과 껍질을 새끼를 꼬아 3번 겹들여 양끝은 손에 쥐기 쉽도록 머리처럼 따을로 2바퀴를 감아 태질 계상질을 시작했다. 태질에서 뒤로 돌려놓은 볏짚을 정리하면서 덜 털린 것은 세워놓은 그네쇠로 빗살처럼 촘촘히 만들로 다시 후쳤다. 볏짚의 밑부분에 곁대기를 발로 밟고 훑어내고 짚은 묶어서 새끼를 꼬거나 지붕을 이을 때 쓰고 나머지는 소의 여물로 쓰고 곁대기는 따로 묶어서 쌓아놓았다가 소가 깔고 누워 자는데 쓴다. 여느 농사일보다 타작은 풍요로워 그런지 이웃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음식을 만들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챙겨 먹였다. 참은 10시에 그리고 틈틈이 술이 나갔고 점심은 12시에 그리고 저녁참이 끝날 무렵 타작은 끝나고 5-6명이 키를 들고 삥 둘러서서 넉가래로 벼를 퍼넘길 적마다 붙여서 쭉정이나 답세기를 날려보냈다. 그렇게 벼를 2번을 뒤집고 나서 10섬들이 부경에 넣고 나머지 벼는 섬에다 담아서 5섬을 묶어냈다. 22전에 벼 한 섬을 지고 일어나면 장사라고 했다. 온종일 일하고 벼 한 섬씩 져서 나르려니 보통 힘든 게 아니었다. 더구나 대문 문지방을 넘고 나면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렇게 매일 일을 나가는 영주는 대단했다. 그날따라 연희는 입덧이 심해서 음식을 얼마 먹지 못했다. 이튿날 근호와 영리는 어제 덜 털린 북대기를 온종일 도리깨질한 것을 새고부가 한 가마 반이나 키로 까불렀더니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바로 밭에서 콩을 뽑아서 묻고 팥도 뽑아서 묻고 들깨를 잘라서 묶어서 세우고 수수는 이상만 따로 잘라서 묶어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 기다란 나무를 걸쳐놓고 얹어서 이삭재로 말렸다. 그러다 보니 영린도 마냥 공부에만 매달릴 수 없었다.
추수 품앗이가 끝난 영주는 매일 보리밭갈이 품앗이를 나가야 하니 남은 집안 식구들이 콩을 뺀 나머지를 하루에 한 가지씩 털어야 했다. 하루는 들깨를, 하루는 팥을, 하루는 검정콩을, 하루는 논두렁에 심은 밤콩을, 하루는 이삭을 잘라서 말린 차조를, 하루는 수수를 터는데, 수수는 도리깨로 털지 않고 커다란 함지를 엎어놓고 수수목을 한 움큼씩 쥐고 내리쳐 털어내야 수수목대로 빗자루를 맬 수가 있다. 그러는 동안 보리와 밀을 심는 날이 다가오자 전날 근호는 영린과 함께 뒷간에서 변을 볼 때마다 뒤처리로 재와 섞여 썩은 똥재를 마당에 퍼다 놓고 오줌 구유에서 오줌을 오줌동이에다 담아다 놓고 보리깐북이나 밀깐북이 병이 생기지 말라고 보리를 넣고 저어 소독한 다음 똥재와 섞어 조그만 산소만하게 쌓아놓고 밀도 똑같이 해서 한쪽에 그보다 조금 더 작게 만들어 놓았다. 보리를 심는 날 소 2마리가 결의로 밭을 가는데 소 끄는 사람, 쟁기질하는 사람, 보리씨가 섞인 재를 삼태기에 담아다 뿌리는 사람, 그리고 괭이로 씨를 묻는 사람이 2사람 재를 지게에 소쿠리를 얹어서 밭에까지 저 나르는 일은 영린이 하였다. 무엇보다도 소가 매일 쟁기질을 해야 하니 제일 힘들어 소가 하루를 하면 사람 2품을 쳐주고 소는 이틀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데 3마리가 한 조를 이뤄 일했다. 그렇게 추경이 끝나고 나서야 서리가 하얗게 내릴 무렵 얼루기에 가려놓은 콩을 터는데 하루 전 물풀의 나무로 된 도리깨아들이 깨지지 말라고 물에 담가두었다. 그리고 콩알이 멀리 달아나지 말라고 마당 옆에는 삥 둘러서 집단을 눕혀놓고 삼부자가 도리깨질하고 쉬는 틈에 다 털린 콩짚을 걷어서 묶어내고 콩깍지는 쌀이비로 쓸어서 수수깡으로 만든 여물관에 넣고 콩을 한쪽에 모아놓고 다시 콩단을 마당에 펴고 도리깨질을 4-5번 하고 나니 저녁 무렵이 되었고 수북이 모아놓은 콩을 마침 불어오는 가을바람에 맷방석을 깔고 키에 콩을 담아 흔들면서 뿌려서 건불이 날아가게 하였다. 그마저도 해가 지니 바람이 자서 선민금선 연희는 관솔불을 밝히고 밤늦도록 까불렸지만 못다 까불려서 다음날 한나절을 더 까불러야 해서 혼몸도 아닌 연희는 무척이나 힘이 들었다. 그리고 이 늦가을에 나오지도 않는 복숭아가 먹고 싶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기름을 짜는데 기름틀은 사다리 모양을 한 기둥을 세운 머릿골의 아래 세장 위에 팔자 모양으로 벌어진 두툼한 나무 윗부분을 깎아서 만든 홉사 사람이 다리를 벌리고 누워있는 모양의 가랑이 사이로 기름이 흐르기 좋게 홈을 파놓아서 그 밑에 그릇을 놓고 기름을 받게 되어 있어. 그 위에 물에 잘 씻은 들깨를 멍석에 펴서 말려 가마솥에 넣고 나무 주걱으로 저으면서 살짝 볶아서 절구에 찍어 삼배 보자기에 쌓아 시루에 넣고 약간 쪄서 보자기째 들고 와 떡판을 올려놓고 그 위에 석가래보다 실하고 굴은 나무 2개의 윗세장을 끼우고 맷돌 2개를 올려놓으니 가랑이 사이로 기름이 흘러서 커다란 논양푼에 떨어지기 시작하자 영준이 돌 2개를 더 얹었다. 그 사이 이남박 가득히 밥과 김치 고추장에 들기름을 넣고 비벼 한 대접씩 담아 상을 차려내고 두 동서는 이남박에 남은 밥을 마주 앉아 맛있게 먹었다. 그러는 사이 다시 한 말은 그냥 찧어서 시루에 앉히고 쪄내는 동안에 기름틀에는 놋양푼에 기름줄기가 가늘어지더니 한 방울 2방울 떨어지는 속도가 느려져 기름을 병에 옮겨 부으면서 보니 오래는 날 일기가 좋아 들깨가 잘 여물어 한데 두옵이 조금 넘게 나왔다. 다시 쪄낸 들깨를 기름틀에 앉혀서 짜내고 나니 날이 저물었다. 이튿날 등잔불을 밝히기 위해 아주까리와 쪽동백을 서너 말 짜서 7대가 거의 다 되게 나왔고 지난 초가을 금선이 틈틈이 산을 오르내리며 따온 산초 한 마리 조금 못 되는 것을 절구에 찧어서 시루에 쪄서 짰는데 여기서도 한 대가웃이 조금 못 되게 나왔고 동백도 여기서 동백은 생강나무 열매 서너 대 절구에 찧어서 짰는데 반사발이 조금 넘게 나왔다. 근호는 사랑에서 새끼를 꼬았고 영주는 마당에서 이영을 엮으면서 지붕을 이을 준비를 하는데 어떤 날은 달빛 아래 밤늦도록 이영을 엮기도 했다. 남정네들은 그동안 준비해온 이영이 준비되어 가자 날마다 품앗이 하러 다니던 영준이 용마루 이영이 준비가 덜 되어 조바심이 난 것을 눈치챈 근호가 낮에 시간을 내어 엮어주어 날 받은 날에 겨우 다 엮어내었다. 올해는 행랑채를 이을 차례로 우선 재작년에 석가래에 묶어두었던 겉고삿을 끊어내고 낡은 이영을 걷어내고 속고삿을 끊어내고 다시 속고삿을 석가래에 묶어서 지붕 위에 적당한 나비가 되게 석가래 하나 걸러서 하나씩 묶어서 지붕을 가로 세로로 얽어맨 다음 이영을 아래에 한 바퀴는 이영을 거꾸로 돌리고
얼거맨 속고삿에 붙잡아 매고 아래 이영은 조금 길게 내보내면서 아래부터 둘러치면서 얼검에 놓은 속고삿에 이영을 잡아매면서 위에까지 촘촘히 이어나가서 위에는 용마루 이영을 얹기 전에 이영이 바람에 벗겨지지 않게 또 한 번 겉고삿을 엮어 석가래에 묶었다. 그리고 용마루 이영은 양쪽 끝에 있는 세기줄을 당겨 석가래에 묶고 중간마다 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쪽에는 기다란 나무를 겉고삿 사이에 눌러놓아 바람에 들뜨지 않게 하고 처마 밑은 돌아가면서 예쁘게 낫으로 잘라내었다. 건넌방과 안방은 치영이 돌아다니며 손가락에 침을 묻혀서 구멍을 내어서 많이 뚫어져 있던 문을 햇살이 따뜻한 날 하루를 잡아 풀을 쏘어 모든 방문의 창호지를 뜯어내고 문풍지가 되게끔 크게 잘라서 붙이고 손잡이 부분은 국화 꽃잎과 잎으로 예쁘게 늘어놓고 창호지를 가로세로 한 뼘 정도 되게 오려서 붙였다. 그러는 동안에 금선이와 연희가 자아놓은 무명실 꼬리가 제법 모이자 배매기를 위하여 마당 끝에 말뚝 4개를 박아놓고 끌개를 40자가 넘는 곳에 놓고 이쪽 끝에 12개의 얼레에 감아놓은 무명실을 굵은 대쪽에 달군 송곳으로 뚫어놓은 곳을 통하여 12개의 실을 연희가 끌고 갈 준비를 하고 끌개에 있는 2개의 말뚝에는 차 포수 부인이 받아서 걸기로 하고 반대쪽 4개의 말뚝에는 금선이 받아서 걸기로 하고 얼레에는 민선이가 앉아서 실이 끊기거나 엉키지 않게 보기로 하면서 배날기를 시작했는데 9세를 만들기 위해 30번을 왕복을 했는데 다 친정에 있을 때 해본 일이었다. 그렇게 해놓고 점심을 먹고 윗실과 아래실을 구분지어 뱃땡이에 끼우고 쑤어놓은 풀 솔로 풀을 먹이면서 겨불로 말려가면서 위아래 실이 서로 붙지 않게 뱃땡이를 끼우며 도투마리에 감으며 풀칠과 말리고 감기를 저녁 노을이 들 무렵 돼서야 끝나 도투마리를 배틀에 올려놓고 저녁 준비를 해야 해 연희는 급히 부엌으로 갔다. 이튿날 위아래 실을 구분하여 사침대와 비경이를 끼우고 바디에 실을 한 올 한 올 꿰어서 최활과 말코에 걸고 실을 바디 한 구멍에 끼워진 2 가닥의 실 중 윗실을 일일이 잉하에 걸어서 잉하대를 눈썹끈에 매달고 속대를 끼우고 비경이를 지난 곳에 눌림대를 눌림끈에 끼우고서야 준비가 끝났다. 금선은 안심이 안 되었는지 반자 정도를 미리 짠 다음 연희에게 넘겨주었다. 안악들이 겨우내도 모자라 초봄까지 그리고 틈틈이 배를 짜야 하는 건 호포 때문이었다. 그리고 보니 어느덧 시집 온 지 1년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렇게 겨울 준비가 되어가고 연희는 배틀에 앉아서 배를 짜고 선미는 시야를 돌려서 목화실을 빼고 금선은 물레를 돌려서 무명실을 잡는 게 일과가 되었다. 그의 섣달에는 옷을 짓는데 치영이 조금 자라서 새로 연희가 지어주었다. 금선이가 한마디 했다. 우리 치영이 작은 엄마 덕에 호사하네. 그리고 설날이 지나고 선미는 한숨을 내쉬며 올해도 못 오나 하긴 어린 영훈을 100여리가 넘는 길을 데리고 올 수 있겠는가 하며 위안을 삼았다. 하긴 선미는 영훈이 생각만 했지 금선은 친정을 잊고 산지가 얼마인지 연희의 생각도 같았지만 감히 입도 번긋하지를 못했다. 초다 셋날 밤 술시 무렵 기호가 영훈이를 데리고 왔다. 영훈이 엄마를 부르며 선민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기호가 근호에게 인사를 올리면서 설을 쇠러 탑거리에 다녀왔다고 했다. 그래 어머니는 강령하시고 예 아주 정정하십니다. 형님 내외부는 형님이 몸이 조금 안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 걱정이로구나. 하긴 올해 56 되셨으니 바로 영훈이가 근호에게 세배하면서 아버지 세배 받으셔요. 하다가 기호 눈치를 보면서 큰아버지 세배 받으세요. 하면서 세배를 했다. 선민에게도 큰어머니 세배 받으세요. 하면서 세배를 했다. 그래 엄마 말 잘 듣고 복 많이 받고 건강해라. 그리고 차례로 영준 부부와 영린의 부부가 기호에게 세배했고 영훈이도 영준 내외와 영린 내외에게 세배했다. 바로 저녁을 먹으며 영훈이가 올해 11살이구나. 네. 그래 너도 탑거리에 갔다 왔냐? 아니요. 저만 갔다 왔어요. 여길 오려면 영훈이가 힘들 것 같아서 못 데리고 갔어요. 어유 그래 한양에서 하루 쉬고 또 여기를 왔으니 엄청 힘들었겠다. 아니에요. 어제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 무렵 사기막 처가에 들려서 하룻밤 자고 오늘 아침 일찍 출발해서 왔어요. 그래 사장 어르신 내외분도 강건하시고. 예. 그러고 보니 한우제를 넘고 소리산을 넘고 벼슬고개를 넘어서 100리가 넘는 길을 걸어서 왔으니 보통 정성이 아니고는 오지 못한다.
실로 오랜만에 모자 상봉이 이루어졌다. 선미는 영훈을 옆에 누이고 꼭 끌어안으며 엄마 보고 싶었지. 영훈이 조그만 목소리로 응 하면서 선민의 가슴에 파고들었다. 이튿날 아침을 먹기가 무섭게 영훈이는 밖으로 나가서 노느냐 정신이 없었다. 1년 넘게 있다가 와보는 고향이라서 꽤 좋은 모양이다. 선미는 영훈이 나갔다 오면 먹을 것을 챙겨 먹이는데 온종일 매달려서 사는 것 같았다. 그렇게 엿새가 지나서 다시 영훈이 기호를 따라서 떠나기 전날 저녁 선미는 영훈의 머리를 따주며 눈가에 고이는 눈물을 찍어냈고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니 영훈은 잠이 들었다. 선미는 아주까리 등불 밑에서 잠든 영훈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잠 못 이루고 긴 밤을 지새우고 새벽같이 밥을 지어서 먹이고 어슴풀의 동이 터올 무렵 기호를 따라서 영훈은 떠났다. 선미는 며칠 동안은 멍하니 있다가 금선이나 연희가 어머니하고 두어 번 부르면 그제야 대답을 했다. 아직도 대문 소리가 나고 영훈이 놀다가 뛰어들어올 것만 같았다. 그렇게 정월이 가고 2월이 되자 어느덧 보리밭이랑 사이로 달래가 올라왔다. 금선이 종다리기를 허리에 차고 호미를 챙겨 들고 두어 시간 만에 종다리기에 두어 움큼의 달래를 캐서 저녁에 고추장을 넣은 달래찌개를 한 뚝배기 끓여냈다. 그리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연희는 무명을 짜고 봄이 성큼 다가오자 금선은 틈틈이 산나물을 뜯어다 반찬을 만들고 고사리취, 수리취 등은 삶아 말렸다. 그리고 연희는 태동을 느끼기 시작했다. 배틀에 앉아있으면 엄마하고 같이 배를 짜는지 발로 찼다. 밤에는 영린이 연희의 배에 손을 대보며 신기한 듯 이 녀석이 아들일까 딸일까 하며 귀까지 대어보았다. 그리고 보리타작을 하던 날 진통이 시작되었다. 아침에 배가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점심 준비를 하던 중 배가 너무 아파서 얼굴이 일그러지자 눈치를 챈 금선이 얼른 방에 들여보냈다. 그리고 누워서 조금 있으니 괜찮아졌다. 아직 나올 때가 안 됐나 싶어 나가려고 일어났더니 다시 진통이 와 누웠다.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진통이 오는데 1시간 간격이던 진통은 아팠다가 덜 아팠다만 했지 계속 아팠다. 그렇게 사람의 진을 다 빼더니 이튿날 새벽 첫 달기 울 무렵 선미는 물을 데우게 하고 아이 받을 준비를 시켰다. 그리고 연희가 숨을 몰아쉬면서 배에 힘을 가하기 시작했고 선민이 연희가 힘을 주는 게 힘들어 보이자 어미야 기저귀에 쓸 소창을 가져오라고 했다. 금선이 소창을 가져다 실렁에 걸어서 양손에 감아쥐고 힘을 주게 하였다. 조금만 더 하며 선민이 이제 나온다. 조금 더. 그렇게 연희가 남아있는 마지막 힘을 다했을 때 아이가 나왔다. 연희는 이제야 끝났구나 하며 길게 숨을 쉬었다. 잠시 후 아이 응아 하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고 아들이구나 아들이야 하는 선민의 소리가 들렸다. 태의 양쪽을 실로 묶고 끓는 물에 담가 두었던 가위를 금선이 가져오고 선민이 태를 잘랐다. 그리고 연희 쪽에 있는 탯줄을 묶은 실을 연희의 엄지발가락에 묶어놓고 데워진 물로 아이 목욕을 시켜서 베네쩌고리를 입혀서 연희의 옆에 눕혔다. 그리고 연희의 얼굴을 금선이 닦아주며 애썼네했다. 그리고 연희는 잠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아침이 되고 선민이 연희의 배를 문지르면서 탯줄을 잡고 조금 힘을 주라고 했다. 다시 끈을 잡고 힘을 주고 선민은 탯줄을 살살 잡아당겼다. 그리고 이내 태반이 쏟아져 나왔다. 그제야 선민이 이젠 다 됐다. 아가 애썼다 하면 이마를 수건으로 닦아주었다. 그리고 근호는 새끼줄을 외로 꼬아서 솔가지 숫덩이 고추를 차례로 꽂아서 대문에 길게 매달았다. 첫 국밥을 먹고 오는 아기에게 초유를 먹이고 근호는 미리 지어두었던 손자의 이름을 치수라고 하였다. 추석이 지나고 9월 초에 100일이 되어 수수경당과 백설기를 만들어 선미는 연희가 치수를 안고 있게 하고 백설기 시루째 떼어다 놓고 실은 한 탈에 올려놓고 삼신할머니 아들을 점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치수가 잘 자라게 해달라고 떡시루를 놓고 빌었다. 그리고 떡을 여러 그릇에 담아서 장독대 옆에 터주항아리 앞에 부엌 부뚜막에 그리고 대청의 대들보 아래에 그리고 장독대 외양간 앞 뒷간 앞에까지 놓았다. 거두어드리고 이웃에 한 대접씩 돌렸다. 떡을 받은 이웃은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명주실을 한 타래씩 그릇을 돌려줄 때 주었다. 선미는 받아온 실은 연희에게 반다지에 잘 보관하라고 하고 그 실로는 치수 옷 만들 때나 기울 때 쓰라고 했다.